섣달 열일에 정연이. 천지가 설이 꽃이다. 바람이 자는 밤이면 겨울밤의 입김은 하얗게 아침 꽃을 피운다. 나뭇잎 훌훌 달아난 뒤에 건너편 산이 성그러지면 방문 열고 마당에 내려서는 일도 휘휘해지는 겨울이 시작되고, 밤은 깊고 길어서 하룻밤을 지새우기가 그리도 힘겹고 가파른 언덕길이다. 그런데 오늘 아침은 하얀 서리꽃이 만발이다. 눈부시고 눈부시다. 아직도 서리꽃만 보고도 눈부셔 하다니. 까치 2마리가 나무 위에 서리를 흩뿌려 아침 햇빛이 금빛 가루로 휘날린다. 한여름 배받치며 콩밭 해집는다고 총쏘아 잡아대던 까치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옛날에는 그리도 반갑던 까치를 어쩌다가 보는 대로 잡아 죽이게 되었는지. 추운데 뭐 하려고 나오셔요? 김치광에서 나오던 손자 며느리가 윽박이다. 서리꽃이 하도 좋아서 구경하지. 서리 내리면 춥기나 하지 무슨 구경거리라고. 서리가 내렸어도 날씨가 부드럽구먼. 내일 큰 눈이 온대시오. 겨울이면 눈도 와야지. 아, 소문도 못 들었시오? 돼지 돌림병에 조류 독감이라나 닭들이 수만 마리씩 산채로 땅에 묻힌다는데 감기 들면 어쩌려고 그렇게 나와 서시오? 사람한테 옮겨서 사람 목숨도 뺏는 독감이래요. 손자 며느리는 부엌으로 들어가면서 또 군시렁거린다. 저 박복한 노인네 명도 길지. 무슨 서리꽃 구경식이나. 손자 며느리는 심심하면 입에 담는 소리가 저 소리다. 박복한 노인네 명도 길지. 도실댁은 툭하면 꿍얼거리는 손자 며느리의 그 말을 들으며 하늘을 올려다본다. 하염없이 무엇을 기다리듯 먼 하늘에 둔 눈길을 거두지 못한다. 부엌에서 나오던 손자 며느리는 그렇게 서 있는 노인을 흘깃 보면서 무슨 청승이야, 넋을 놓았네, 투덜거리며 돌아선다. 할머니, 뭐 할라고 그 쓰레기 위에 덮개를 덮으셔요? 손자 며느리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다. 눈이 온다잖아. 눈이 오면요? 콩대를 덮지 않으면 썩을 텐데. 다 털어낸 콩대로 뭐 할 건데요? 그게 이제는 쓰레기더미 아녀요? 그런데 또 쇠죽수는 얘기하려고 그래요? 도실댁은 손자 며느리가 악을 쓰건 말건 콩대며 콩각지가 산처럼 쌓여있는 두엄터 위에 거적을 덮고 다시 광에서 잘 나온 비닐을 덮는다. 그러자 흘끔 돌아다 보던 손자 며느리가 기함을 하고 악을 쓴다. 아이고, 저걸. 아니, 할머니, 그 비닐로 내년에 고추밭에 쓸 물건인데 그렇게 마구제비로 잘라내면 어떡해요. 아이고, 나 못 살아.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조금 잘 나온 것을. 할머니, 그거 다 돈이요. 아범은 코에 든 피가 이거라 하고 혼자 버둥거리는데 어쩌자고 아무거나 불쑥불쑥 잘라내기를. 아이고, 나 못 살아. 못 살지. 발을 구르며 돌아서던 손자 며느리가 으르렁거리다가 다시 꿍얼거린다. 무슨 쇠귀신이 쓰였지. 왜 툭하면 외양간 얘기고 툭하면 쇠 죽을 쓰겠다고 저 야단인지 원. 쇠귀신, 그 말에 도실댁은 잠깐 정신이 아뜩해진다. 쇠귀신이 쓰였지. 그래도 시할머니는 손자 며느리가 무슨 일 난 듯이 악을 써대는 것도 말 없는 것보다는 낫지 싶다. 아침에 제각기 제 볼일 따라
뿔뿔이 나가고 나면 하루 종일 사람 소리 들을 일도 없는 살림에 지청구든 구박이든 사람 목소리 듣는 것이 훈훈해서 좋기만 하다. 모두들 경기하듯이 세월이 빠르다고 아우성이지만 그것도 엄살이지. 밭농사고 논농사고 기계가 해치우는 농산일에 옛날처럼 살 깎아먹을 일 없이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요즘 사람들은 갖가지로 엄살이다. 그리고 집집마다 눈만 뜨면 밖으로만 나돌아서 동네에서 사람 소리 듣는 것이 쉽지 않은 세월이 되었다. 시골 살림을 맡겠다고 나서는 며느리감이 없으니 시골 동네에서 아이 울음 소리 들은 지도 아득하다. 어머머, 저게 뭐야? 버스 정류장까지 마중을 나와 있던 증조 할머니를 만나 팔짱을 끼고 언덕을 오르던 증손녀가 할머니 팔을 팽개치듯 내던지며 소리쳤다. 아니, 왜 그러는 게야? 뭘 보고 그래? 할머니, 세상에, 저게 뭐야? 어휴, 저건 숫제 킬링필드 아니야? 할머니는 증손녀 딸이 소리치며 가리키는 밭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킬링 뭐치라나 하는 게 뭔데 그랴? 저기 저 먼 나라에서 아이들이 어른들을 죽창으로 찔러 죽인 해골산 이름. 아니, 이름도 아니지만 그 해골산을 두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무슨 해골산? 아이고 숭해라. 오래간만에 집에 오면서 갑자기 웬 해골 타령이요? 증손녀는 할머니 말씀에 대꾸를 하는 대신에 몸을 떨었다. 1970년대 캄보디아의 학살 사건을 취재한 영화 킬링 필드를 본 기억이 생생했다. 크메르 로즈 일당이 의사, 법관, 학교 교사, 관리 등 지식인들을 학살한 숫자가 200만, 그것도 거의 10대 아이들을 시켜 죽창으로 찔러 죽이거나 얼굴에 비닐을 씌워 질식사를 시킨 해골 무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 것이다. 폴포트, 크메르 로즈의 우두머리는 피에 굶주린 아귀처럼 어린 아이들을 시켜 골고루 몰살시켰다. 아이들은 부모도 죽이고 스승도 죽였다. 총알이 아깝다며 죽창을 썼고 비닐로 살인했다. 그렇게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방치하여 해골산을 이룬 것이 세계에 알려졌고 기록적인 영화까지 제작된 것이다. 인민이 평등하게 잘 살아야 한다는 공산당 이론이 스며들기 시작한 곳에서는 어디서나 숙청부터 시작되어 피바다를 이루는 것이 우선이었다. 막내 증손녀의 참담해하는 얼굴을 바라보며 증조 할머니는 걱정이 깊다. 아니, 집에 오래간만에 오면서 뭘 보고 그렇게 기함을 하는 게요? 증손자며 증손녀가 중학교에 들자마자 서울에 아파트를 얻어 살림을 나게 해서 증조 할머니 도실댁은 아이들 크는 것을 지켜볼 틈이 없었다. 이따금 일요일에 들릴 때도 있지만 왓소 갓소로 뒤숭숭한 꿈을 꾼 것처럼 반가움도 신압으로 지워지고 방학 때 들려서 어이구 못 본 새 저렇게 컸는감 대견해 하다 보면 과외 비며 보충 수업비다 골고루 타가지고는 뒤도 돌아볼 새 없이 모두들 달아나 버리고는 했다. 그래도 그렇게 대학을 나와서 무슨 잡지사라나 큰 회사에 취직을 했다는 막내 손녀가 이제는 반공일이 아니라 공일이 이틀씩 된다면서 덜어 들리더니 점점 발길이 뜸해져 지난 추석에 다녀가고는 섣달이 되어서야 오는 길이다. 막내는 그중 정이 많아서 올 때마다 할머니 드릴 것을 잊지 않고 챙겨왔다. 등성이를 넘으면 찻길,
세상이 눈 찢어지게 좋아져서 옛날에는 하루에 한 번 구경하기 힘들었던 버스가 얼마 전부터는 20분에 한 대씩 지나간다니. 증손녀 오는 시간을 기다리다 마중을 나가면 아이고 깜짝이야 할 만큼 금방 만나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제 애미한테 내려온다는 전화를 하는 기척이 들리면 할머니는 찻길까지 나가서 버스를 기다렸고 그 재미도 솔솔했건만 머지않아 혼자 타는 자동차를 산다는 말이 있고부터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재미도 빼앗기구나 싶었다. 할머니, 저거 해골 같지 않아요? 세상에 배추밭이 저렇게 되다니. 배추밭을 보고 그러니? 손녀가 놀라서 바라보는 언덕배기 배추밭은 몰골이 참담했다. 도대체 저거 누구네 밭이에요? 건넌말 진순의 밭이지. 세상에 어떻게 밭을 저 모양으로 버려둬요? 밭에는 해골 모양으로 하얗게 탈색된 배추가 가득했다. 어떻게 배추가 저 모양으로 눈처럼 하얗게 탈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증손녀는 갑자기 속이 메스꺼렸다. 그 실하고 싱싱하던 배추가 추위에 얼면 저런 색깔로 변하는가. 어떻게 저렇게 해골처럼 변하는가. 지금까지 구경한 일도 없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일도 없는 해괴한 배추밭이 하늘 아래 버젓하게 누워 있는 게 아닌가. 소스라치는 손녀딸의 말에 밭을 올려다보던 할머니는 오래간만에 오는 손녀딸이 마음을 상했는가 싶어 조심스럽게 진순의 역성을 들었다. 배추값이 너무 떨어져서 사람 품값도 안 된다더라. 추석 전에 배추 속 안으라고 묶어주는데도 사람을 사서 했는데 다시 품을 사자니 그 배추 다 팔고도 품값이 안 되더리야. 세상에 그렇다고 배추를 저렇게 버려둬서 저 지경이 되게 만들다니. 누구 없이 사는 사람이라도 찾아서 뽑아가라고 그러지. 진순의 맏 형이 죽고 나서는 일손이 모자라서 해마다 손해가 보통이 아니라더라. 둔덕 위의 배추밭은 몰골이 정말 흉했다. 그리도 푸르고 실하던 배추가 몇 차례 추위를 겪으면서 푸른 빛을 빼앗기고 해골 모양으로 버려져 있었다. 욕심껏 심어서 초가을부터 가꾸고 추석 전에 한 포기씩 아기 감싸듯 목기까지 끝내놓고 배추값이 떨어졌다고 저렇게 버려두어 저꼴로 만들다니. 증손녀의 탄식이 이어졌다. 세상에 그렇다고 배추를 저렇게 버려둬서 사람 해골처럼 허옇게 만들어 낮아 빠뜨려 놓았으니 밤이면 저것들이 다 귀신이 돼서 들고 일어나 동네를 돌아다니며 배추 추수하지 않은 집 사람들을 잡아가겠네. 세상에 아직도 굶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가난한 교회라도 연락을 해서 배추 뽑아다가 김장이라도 담그라고 주지. 할머니, 서울에는 아직도 점심 못 먹는 늙은이들이 우글우글해요. 그래서 점심밥 만들어서 거저 퍼주는 식당이 있는데 그런 데라도 연락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라 하고 싫어 갔을 텐데. 저렇게 버려둬서 저꼴로 겨울을 나게 하다니 벌 받겠네. 벌 받고 말지. 사람 살아가는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 가는지 나도 모르겠구나. 점점 사는 일이 사나워지고 무서워. 무서워. 볼수록 육탈된 해골이었다. 하늘 아래 무슨 천벌 받을 짓이란 말인가. 할머니는 마을에서 일어난 돼지 소동이며 수만 마리 닭이 산채로 파묻히는 이야기는 손녀가 모르려니 하여 입을 떼지 않았다.
어쩌다가 세상이 이렇게 되어 가는지. 손녀딸 옆에서 할머니는 숨쉬기도 잊은 사람처럼 잠잠했다. 그렇게 처절한 배추밭을 바라보는 할머니는 이승에 사람 같지 않았다. 배추밭이 아니라 아주 먼 곳, 저승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이었다. 할머니는 무엇을 바라보는 것일까? 손녀는 어렸을 적부터 할머니의 그런 모습을 자주 보아왔다. 일을 할 때면 정신없이 일만 하시다가 일이 없을 때면 그렇게 무연한 눈으로 어딘가를 하염없이 바라보던 할머니를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러한 할머니가 무엇을 바라보는지 증손녀는 늘 궁금했다. 장승처럼 서 있는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증손녀는 배추밭 끝자락에서 속잎이 파랗게 살아있는 배추 한 포기를 발견했다. 그런데 할머니, 저 해골바가지 같은 배추들 말고 이거 보세요. 요렇게 새파란 봄동 한 뿌리가 있네. 아이고 대견해라. 이렇게 추운데 저건 지난 추석 전에 묶어주다가 포기가 시원찮아서 묶는 걸 그만둔 모양이지? 그런데 버려진 것이 저렇게 새파랗게 살아있잖아. 차라리 다른 배추 포기도 묶어주지 않았으면 이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 그런데 그렇게 천대를 받고 버려진 포기가 봄동으로 살아있는 게 꼭 우리 할머니 같네? 우리 할머니처럼 새파랗네? 에그 못된 것. 오랜만에 오면서 할미를 놀려? 할머니는 그제서 정신이 돌아온 듯 웃으면서 손녀를 나무랬다. 놀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할머니는 저 살아있는 배추 같은 분 아니에요? 이 증손녀한테는 할머니가 저 봄동으로 살아있는 배추 같은 걸? 봄동이고 뭐고 내 눈에 저런 것들이 예사롭지 않게 보인다니 너는 참 갸륵하구나. 어째서 사람들이 이 지경이 되어 가는지 모르겠구나. 억척스레 심고 거두면서 썩혀버리고 떼죽음을 시키고 무심하게 버리고 사람들이 배추가 저렇게 되는 걸 보고도 무심하고 편안해하며 살고들 있으니 어쩌면 좋은지. 할머니, 사실 배추 정도는 뭐 별것 아니네요. 저런 꼴을 처음 봐서 놀랐지만 돼지도 수만 마리가 산채로 땅에 묻히고 닭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게 살아있는 것들을 무더기로 파묻는데요 뭘. 아이고 얘야, 너도 그걸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할머니는 인근 각처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태만은 증손녀가 눈치채지 않았으면 했다. 세상이 파다한 것을 할머니는 모르시는구나. 증손녀는 할머니를 감싸 안았다. 가엾은 할머니. 손녀는 시름에 잠긴 할머니를 안다시피 하고 둥둥거리며 걸음을 재촉했다. 도실댁은 증손녀의 싱싱한 팔에 안겨 끌려가면서 휘휘한 동네를 둘러보았다. 동네 누구라도 이 전경을 보아주었으면 싶게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마을은 모두가 죽어나간 집처럼 휘휘하기만 하다. 벌써 오래전부터 도무지 사람 구경이 어려운 시골이 되었다. 아이들이 중학교에만 가게 되어도 모두 서둘러 대처로 내어보내고 시골로 시집을 오는 처녀가 없으니 아이나 인줄 거는 집은 물론이고 어린아이 우는 소리를 들은 것도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다. 봄에는 기계로 모를 심고 가을에는 기계로 추수를 하니 논에서 일하는 남정네들 목소리를 들을 일이 아주 없고 새참 지어 가지고 이남박이나 함지에 이고 살아가는 무게가 이런 것이지 싶게 실팍하던 것들을
머리에 이고 걷던 논뚝도 밋밋해졌다. 요즘 논에는 벼 밑동을 뒤덮을 만큼 기계에서 쏟아진 볏짚 가루가 널려 있을 뿐 이제는 볏짚 구경도 쉽지가 않다. 겨울밤이면 사랑채에 모여 두런두런 새끼도 꼬고 집신도 삶던 시절은 언제던가 꿈결처럼 아득하기만 하다. 봄동 배추 같다고 증조 할미가 너무 오래 살아서 나이가 많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게지? 그렇지. 그래도 봄동만 같다면야. 아이고 할머니, 저건 또 뭐야? 저 시커먼 것. 꼭 만장 같네. 손녀는 나무 기둥에 걸려 요요하게 펄럭거리고 있는 시커먼 것을 가리켰다. 시커먼 비닐 자락이었다. 바람이 심한 것도 아닌데 두어 발도 넘는 비닐 자락은 만장 자락처럼 펄펄 휘날리고 있었다. 할머니, 그런데 이 동네에는 이장도 없어요? 저 고추밭에 쓰던 시커먼 비닐을 그냥 버려두어서 저렇게 바람에 너울거리는데 저런 걸 그냥 버려두고 지나다니. 저것도 밤이면 귀신처럼 사람 잡아가겠네. 하기는 인간들 욕심 때문에 수만 마리씩 태어났던 죄 없는 돼지며 닭들이 산채로 묻히는데 저런 만장이라도 있어야겠지. 할머니, 저거는 돼지하고 닭들이 저승 가는 길 배웅하는 만장 같으네. 증조 할머니는 아이고 드디어 이 아이마저 그 끔찍한 일을 눈치챈 모양이지. 할머니가 낙담한 표정을 보면서 증손녀는 말을 이었다. 할머니, 세상에 다 아는 일인걸요? 지난 봄에 저 너머 농장에서 수천 마리를 산채로 땅에 묻고 야단들 이었잖아요. 방송국이 온 천하에 떠들어대서 우리 고향이 유명해졌는걸요? 손녀는 바람에 휘휘 날리는 시커먼 비닐을 바라보면서 문득 불길한 예감 때문에 몸을 떨었다. 세기의 만장, 소들이 떼죽음을 하고 수만 마리의 돼지를 산채로 땅에 묻고 사람들에게 조류 독감을 옮길는지도 모른다고 수만 마리의 닭들을 몰살시키는 이 행태를 하늘이 용서할 것인가. 생명을 살아서 눈이 새까맣던 것들을 쓸어버리는 인간의 탐욕. 그는 대도에 미친 것 같은 속력이나 숨찬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어 시골집을 찾아오고는 했지만 이제는 시골에서 더 끔찍한 사태를 만나고는 하지 않는가. 저 폐 비닐의 펄럭임은 예사로운 것이 아니구나. 세기의 만장이다. 만장이라고 그랬니? 할머니는 다시 먼 하늘을 바라보며 넋을 놓은 듯한 얼굴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만장이라고? 다 내 탓이지. 모두가 다 내 탓이야.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생긴 일들이지. 다 내 탓이다. 할머니, 뭐가 할머니 탓이라고 그러세요? 인간 욕심이 만들어낸 재앙인걸요. 손녀딸이 소리를 지르자 할머니는 무엇에서 깨어난 듯 눈에 생기가 돌았다. 저렇게 한 번 쓴 폐 비닐은 땅에 묻어도 썩어 없어지는데 몇백 년이 걸린다지. 불에 태우면 하늘을 못쓰게 만들어서 하나님 노하신다고 하더라. 아이고 우리 할머니 참 유식하시네. 할머니가 면장을 하시면 좋겠다. 어째 오늘은 이 할미를 그렇게 계속 놀리는 게요? 할머니, 이 막내 증손녀가 아니면 할머니 놀려줄 사람도 없잖아요. 괜히 좋으시면서
집 가까이 오자 할머니와 손녀딸이 정답게 걸어오는 것을 본 애미가 앞마당에서 볼멘 소리를 내질렀다. 어리언니 올라오고 못하러 찻길까지 나가세요. 그러다가 감기나 들어서 누구 속을 썩히려고. 도실댁은 손자 며느리가 그러거나 말거나 오래간만에 모녀가 마음 놓고 만나라고 슬며시 당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런데 애미가 막내딸을 안방으로 몰고 가면서 하는 말이 생생하게 귓가에 날아와 박혔다. 아이고, 저 박복한 노인네 명도 길어. 허구한 날 해대는 소리를 오래간만에 오는 막내딸 앞에서 또 퍼붓고 있네. 막내는 늘 듣는 그 소리가 심드렁한지 대꾸가 없다. 그러자 엄마는 한술 더 뜬다. 아이고, 너 증조 할머니 때문에 속 터져 못 산다. 딸은 아예 엄마의 말을 잘라낸다. 아빠는 영농조합에서 제주도 무슨 농장인가 견학 간다고들 가셨다. 그런데 너는 할머니 얘기만 하려면 말머리를 돌리니 내가 할머니 때문에 속상해하는 거 너한테 하소연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 할머니가 뭐? 저 박복한 노인네가 아이고 귀도 나보다 밝고 눈도 나보다 밝다니까? 얼마나 사시려고 그러는지? 박복한 늙은이 무슨 명이 그리 길어? 도실댁은 혼자 앉았다가도 손자 며느리의 그 말만 들리면 무릎 사이로 얼굴을 감추었다. 남들은 환갑만 넘고도 귀가 안 들린다고 보청기를 수시로 갈아대는데 무슨 왼수로 귀는 이렇게 밝아서. 안방이나 사랑채에서 두런거리는 말소리도 마른 모래에 물 스며들듯 들려오니 엿들으려 해서가 아니라 그저 술술 들려오는 말들이 도실댁에게는 바늘처럼 꽂히는 말들이 거반이다. 그런데 늙은이들이 모두 보청기를 수시로 갈아대고 난리들인지 무엇 들어야 할 좋은 소리가 그렇게 많다고 굳이 보청기를 산다 만다 야단들을 하는지 원 할머니는 그것이 못마땅했다. 무슨 청승인지 전생에 무슨 업을 그리 무겁게 짓고 저렇게 오래 사신다니? 엄마, 도대체 할머니한테 왜 그래? 왜 툭하면 박복한 늙은이라고 종주먹을 대는 거야? 정말 왜 그래? 몰라서 묻는 거냐? 생각해 보아라. 증조 할아버지도 저 양반 앞에서 돌아가셔서 과부 된 지 오래돼. 당신 앞에 장부 아들 형제 두셨다가 장성한 아들 모두 먼저 떠나. 내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는 저 양반의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앞세워 짰니. 그렇게 당신 앞에 사람들을 당신 가슴에 묻고도 저렇게 오래 사시니 척에 박복한 거지. 장수한다고 다 복이냐? 엄마, 할머니한테 그러지 마요. 할머니가 뭐 잘못하시는 건 없잖아. 돌아가신 분들은 다 자기 명대로 사신 거 아니요? 증조 할아버지가 세상 떠난 것도 자기 명대로 사시다가 갔을 테고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다 자기들 명줄대로 살다가 가신 거겠지. 증조 할머니 오래 사시는 거 가지고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정말 내가 엄마 때문에 불안해서 못 살겠어. 왜 엄마는 증조 할머니를 그렇게 구박하지 못해 성화야? 그러다가 엄마가 벌 받겠다. 이것이 오래간만에 와서 애미한테 한다는 소리 좀 보라지. 네가 집을 떠난 지 오래돼서 그렇지. 할머니 하는 짓 그냥은 못 본다. 물 아깝다고 요강을 쓰는 고집도 여전하지. 비료가 산처럼 쌓여 있는데 두업 만들어 밭에 써야 한다면서 우리한테도 요강을 써야 한다고 그런다? 그것뿐인 줄 알아? 개똥을 모으질 않나. 사람 똥도 버리지 말라고 잔소리란다. 어제는 콩 타작한
콩대가 아깝다고. 내년에 고추밭에 쓸 비닐을 잘라다가 콩대 콩깍지 위에 씌워 놓지를 않나. 엄마, 요강이야. 지금도 할머니가 아침마다 손수 비우시잖아. 여름이면 지금도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셔? 우리 집이 이만큼 살게 된 것, 할머니 공이 크다는 것 인정해야 해. 할머니가 평생 일한 분량은 정말 끔찍할 정도 아니오? 할머니는 평생 우두커니 손을 놓고 있어 본 일이 없는 분 아니야? 그리고 할머니가 혹시 그 뉴스를 보신 걸까? 아프리카에서 지금도 물이 모자라서 하루에 수천 명씩 죽어간다는 뉴스 말이야. 무슨 물 부족 뉴스식이나? 당신 고집이지. 몇 년 전 9.11 테러로 뉴욕의 무역센터가 무너진 뉴스를 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신 줄 알아? 아니, 왜 저 활동 사진은 한없이 같은 그림만 보여주냐? 하루 종일 같은 그림만 보여주고 있지 않니? 방송국이 고장났냐? 하셨잖아. 우리 증조 할머니는 정말 멋쟁이셔. 방송국만 고장난 게 아니고 세상이 고장난 거였잖아. 엄마, 대명천지에 수천 명이 들어있는 건물을 비행기로 들이받아 박살을 냈으니 우리 사는 세상이 고장난 거지. 할머니는 예언자시네. 아이고, 증손녀, 효녀 낳네. 그러면 시할머니한테 특하면 심술을 부리는 이 애미 받을 벌을 네가 밥만 덜어 가려무나. 그러나 저러나 너 이 겨울에 그렇게 정강이를 다 내놓고 펄럭거리고 다니다가 냉병 들면 어쩌려고 그러니. 이리 와서 깔개 밑에 발을 놓고 밤 쪄놓은 거 먹어라. 내가 벗겨줄 테니. 엄마가 낳은 막내 딸년이 그렇게 이쁘면 할머니한테도 그러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야? 왜 할머니한테 그러는 거야? 난 엄마를 이해할 수가 없어. 세상에 할머니처럼 어질고 착한 노인네 보았어? 그래, 할머니가 세상에 둘도 없이 어질고 착한 것이 나한테는 화근이다. 왜? 할머니가 누구 거슬리는 거 봤어요? 그렇게 누구도 건드리는 법 없이 평생 살아가는 분을 두고 왜 그러는 거야? 정말 모를 일이네. 정말 모를 일이지. 정말 나도 모르겠다. 저 양반이 무슨 팔자를 타고났는지 저 양반을 가깝게 하는 사람치고 저 할머니를 구박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 네 아빠하고 너를 빼고는 말이다. 네 말 맞다나 저 양반은 평생 눈을 흘기거나 뒷말을 한 일도 없는 노인네인데 내가 구박을 하다가도 내가 나를 모르겠는 거야. 지나치게 착하기만 한 것도 제 구실을 못하는 것이라는 말도 있지 않니? 이상하지? 할머니를 보기만 해도 내 속에서 생각지도 않은 심술이 욱욱 올라오면서 사나운 발톱 같은 게 뻗치는 거야. 어느 때는 그게 도무지 무언지 내가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다. 네 증조 할아버지 살아 생전에 저 할머니가 겪은 수모는 동네에서 소문 났었지. 그러게 엄마가 무슨 작적 할 일 있어요? 할머니가 사시면 얼마를 사실 거야? 할머니 평생이 그렇게 구박바지였다면 엄마라도 살갑게 해드려요.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죽산 바깥 너희 집안에 무슨 귀신이 웅크리고 있는지. 귀신은 무슨 귀신? 어머니나 이 집안의 다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할머니를 못살게 굴었다면 그건 인간의 본성 속에 숨겨져 있는 공격성의 문제인 거야. 엄마, 강자 앞에서는 눈치 보고 약자 앞에서는 발톱을 드러내어 물어 뜯어야 속이 풀리는 인간의 본성 말이야. 엄마 속을 몰래 들여다보아요. 엄마가 평소에 풀지 못했던 것들을 할머니가 눈에 띄면 덤벼들어서
쏟아놓고 마는 것 아닐까? 엄마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퍼붓고 나면 속이 후련하지. 안 그래요? 얼씨구 죽산 박간에 심리학 박사 한 분 나오셨네. 네가 한 집에서 오래 모시고 살아봤니? 너희들이야 들락거리면서 이따금 마주치니 보살님이지. 나는 죽을 맛이다. 요즘 들어서 할머니는 부쩍 이상하게 넋을 놓아요. 이렇게 추운데 마당에 서서 하염없이 산을 바라보거나 하늘을 바라보는 거야. 한번 그렇게 서 있으면 깎아놓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고 산을 바라보거나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니 청승이지. 옛날부터도 그러셨어. 일할 때면 누구도 따라할 수 없을 만큼 꼼꼼하게 하시면서도 일 없을 때면 그렇게 먼 데를 늘 바라보시고는 하는 거 나도 알아. 하지만 이제 돌아가시려고 그러나? 아까 정거장에서 집으로 오다가도 그런 얼굴로 한참을 있었거든. 청승이지. 그렇게 쉽게 돌아갈 뿐 아니다. 내 속 터지는 거 네가 어떻게 다 알겠니? 당신 자식들을 차례로 가슴에 묻고 저리 오래 사시니 청승은 청승이지. 오죽하면 옛날부터 이 동네에서 할머니 별명이 조롱복 할머니였겠니? 옛날부터 할머니 별명이 조롱복 할머니였다고? 그게 무슨 뜻인데? 지지리도 복이 없다는 뜻이란다. 복력을 짧게 타고 났다는 뜻이지. 복이 조롱을 받는다는 뜻이야.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 우리 할머니가 어디가 어때서 그런 야릇한 별명을 붙여주고 그러는 거야? 네 증조 할아버지가 저렇게 어질고 착한 증조 할머니를 두고 작은 댁을 6을 갈아들였대. 그 구박자심했던 이야기를 나는 저 양반의 며느님 되는 네 할머니한테 두고두고 들었다. 증조 할아버지가 그런 바람둥이였어? 막내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할아버지 살아 계실 때 더러 증조 할아버지 얘기하실 때면 증조 할아버지가 얼마나 머리가 좋으신지 이야기 보따리를 풀면 동네 사람들 모두가 넋을 놓고 그 이야기를 들었고 우스갯소리도 잘하셔서 병든 사람이 할아버지하고 2, 3일만 함께 있으면 웃다가 병이 낫는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일제시대에 이고장 우평국 국장을 지내신 분이면 불악무식한 분도 아니었을 테고 그런데 그렇게 좋으시던 증조 할아버지가 왜 저런 할머니를 박대를 하셨대? 무슨 까닭으로? 할머니가 시집 올 때 동네가 들썩할 정도로 예뻤다면서. 나 어렸을 때만 해도 할머니가 참 예쁜 할머니였거든. 지금은 주름은 많아도 이목구비가 좀 반듯하고 예뻐. 그러기에 박복한 늙은이라지. 에미는 그 대목에서 아차 싶은 얼굴로 말머리를 급하게 돌렸다. 그나저나 네 아버지 돌아오면 세제비로 일거리가 또 생겼네. 무슨 일거리가? 이 겨울에? 너 아버지 한가할까 보아 저 할머니가 일을 만드시지. 할머니가 또 무슨 일을 만드셨기에? 콩대하고 콩깍지 더미 위에 내년에 고추밭에 쓸 멀쩡한 비닐을 잘라다가 덮어 놓았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딸은 애미가 벗겨주는 찐밤을 덥석덥석 받아 먹어가며 오래간만에 늘어놓는 어머니의 하소연을 마다하지 않는다. 건넌 마을 임실내 소가 곧 새끼를 낳는다나 우리 집에서 타작한 콩대로 쇠죽을 쑤어야 한다면서 저렇게 성화를 대시잖니. 요즘 소들이며 돼지한테 사료만 먹여서 이상한 병이 생긴다는 게 내 증조 할머니의 학설이시란다. 그래서 새끼 낳을 애미 소한테 기왕 생긴 콩대며 콩깍지로 쇠죽 쑤어줘야 한다고 저러셔.
사람들이 조롱복 할머니라고 뒷손가락질을 하는지 몰라도 아버지는 할머니한테 극진하시잖아. 뭐 겨울이라 일이 많은 것도 아닌데 임실내 소들한테 쇠죽 좀 쑤어주면 어때? 아니 이놈의 딸년이 증조 할머니한테 홀렸나? 똑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네. 그래, 네가 임실댁에 가서 쇠죽을 쑤지 그러니? 작년에도 도실댁은 임실댁에 콩대를 실어다 주자고 했다가 손자 며느리한테 길길이 면박을 당했다. 아이고 할머니 무슨 청승이요. 그 집이라고 사료를 못 먹이는 줄 아셔요? 지금 누가 쇠죽 써서 소를 먹인대요. 면에서 싼값으로 얼마든지 사료를 들여다 놓는다는데 웬 걱정이셔요. 손자 며느리의 면박에 대거리를 하지는 않았지만 도실댁은 혼자 속으로 답답했다. 누가 사료가 싸다는 걸 모르나. 사료를 먹여가며 소를 쉽게 키우는 것도 모르나. 옛날처럼 소를 끌고 꼴을 먹이러 들로 산으로 다닐 사람도 없다는 걸 모르나. 옛날처럼 꼴을 베러 다닐 일손이 없다는 것 누가 모르나. 하지만 콩타작하고 남는 콩대며 콩깍지를 쇠죽으로 쑤어 먹이면 소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도실댁은 근래 임실댁 외양간 앞으로 가서 소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준다. 소들이 도실댁을 알아보겠다는 듯 그 큰 눈을 껌뻑이며 코에서 따뜻한 김을 풀어내면 으실으실 춥던 도실댁의 가슴이 따뜻해지고는 했다. 그려 순산해야지. 고생 많이 하지 말고 순산해야지. 겨울이라 멍해를 맬 일도 없고 좋지 뭐. 그려 잘 지내라고. 어쩌다 짐승으로 태어나 죽을 때까지 일만 하는 팔자라니. 불쌍해라. 불쌍해라. 당신이 힘만 있으면 손자 며느리가 뭐라 하든 수레에다 콩대를 실어다 쇠죽을 쑤어서 저것들한테 주면 얼마나 좋아라고 먹을까. 소들이 흐뭇해하는 모양을 볼 수도 있을 것을. 콩대로 쏜 쇠죽하고 사료하고 될 건감? 에미는 무슨 일로 딸에게 증조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다. 얼마나 얌전하고 인물이 빼어났던지 초래청에 들어서는 색시를 보자 시할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단다. 복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라 갸름한 얼굴에 이목구비가 눈부셨다지? 네 증조 할아버지 되시는 신랑은 입이 귀미까지 올라가 붙었더란다. 시할머니 걱정은 새색시의 인물값으로 복을 털어버릴라나. 은근한 걱정을 하셨다지만 인물 걱정이 무색하게 새댁의 성정이 어찌나 착하던지 월궁 항아에 효부가 들어왔다고 동네에서들 입에 침이 말랐다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내리낳고 시아버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었단다. 부지런하고 착해서 생보살이라는 소리들을 했대요. 그 무렵 시골에서 벼 몇백 석 하는 집안이면 마름에 머슴까지 두어두고 사는 것도 넉넉했다지. 새댁은 밭에 김은 멜지언정 배추 벌레며 고추밭 벌레를 잡을 줄 몰라서 늘 놀림을 당했는데 닭모이를 줄 때도 닭하고 이야기를 하고 마루 끝에서 얼찐거리는 개한테도 사람 대하듯 했더라지. 어느 늦가을 뒤 곁에서 소동이 벌어졌더래. 가을에 알밤을 주어서 가득 채워놓은 밤 항아리를 열던 시어른이 기함을 하고 소리를 지르시더란다. 아이고 세상에 언제 이 쥐가 들어가서 밤을 온통 씹어 놓았네.
금년 밤 추수를 다 망쳤구먼. 밤 항아리에 들어간 쥐가 얼마나 밤을 많이 씹어댔는지. 시어른 되시는 분이 밤이 아까워서 역증을 내시는데 사내들을 부르셨지. 아이고 이놈의 쥐 좀 보라지. 그저 마음 놓고 밤을 파먹으면서 요렇게 살이 쪘구먼. 요놈을 잡아라. 사내들이 집게며 부직갱이를 들고 달려들었어. 모두들 항아리를 에워싸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법석을 떠는데 내 증조 할머니가 슬며시 다가와서 항아리를 넘겨다 보더니 울상을 하고 그러시더란다. 에이그 그러기에 진작 도망이나 가라니까. 모두들 그 말에 놀라서 돌아다 보는데 그 양반은 계속해서 쥐한테 도망가라고 응원을 하더라는 게야. 어여 달아나, 어여 달아나라니까 달아나게 둬요. 모두들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보고 있는데도 내 증조 할머니는 쥐가 안쓰러워서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더라지. 놀라신 시어머님이 이 며느리를 다그쳤겠지. 그러면 너는 이 항아리에 쥐가 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래도 며느리는 대답 대신 도망가지 못하고 사내들에게 붙잡힌 쥐만 불쌍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대. 나중에 시어머님 되시는 분이 그래서 며느리를 곱게 보시지 않으셨단다. 배추벌레가 중하냐? 사람 먹는 배추가 중하냐? 벌레는 벌레 아니냐? 하시며 나무라셔도 내 증조 할머니는 개미 한 마리 밟아 죽이는 일을 끝내 하지 못했단다. 어느 때부터인가 증조 할아버지는 소시를 골라서 들어 앉혔다가는 내보내고 다시 골라서 들여오고 하는 동안 5인가 들락거리다가 6번째야 작은 댁을 아주 들어 앉히고 건넌 마을에 살림을 차리셨지. 아들이며 며느리들, 사촌들이며 당숙네까지 곱지 않은 눈으로 그 씨앗에게 곁눈질을 할 때도 내 증조 할머니는 씨앗에 달거리 빨래까지 해 바쳤다고 소문 났었단다. 씨앗이 아이를 낳자 해산 구안도 손수하고 나중에는 그 집 몫의 밭으로 건너가 하루 종일 김을 매주었다는 그런 알 수 없는 사람이 내 증조 할머니란다. 아니, 마름이며 머슴들도 있었다면서요. 그렇구나. 그래, 맞는 말이지. 그때는 내 증조 할아버지가 하도 허랑해져서 이럭저럭 재산이 줄어 머슴도 없어졌을 때였고 머슴을 두지 않은 다른 까닭도 있었다만 애미는 그 대목에서 말을 끊고 한참을 뜸을 들였다. 무슨 말을 할 듯 망설이다가 마른 침을 삼키고는 말을 이었다. 그래, 씨앗의 해산 구안이며 달거리 빨래까지 하다니 동네에서는 웃다가 못해 나중에 이상한 소문까지 떠돌았어. 이상한 소문이라니? 애미는 그 대목에서 다시 말문을 움츠렸다. 네 할머니 되시는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의 며느님 되시는 할머니가 그러니까 내 시어머니 되시는 분 말이야. 대가 얼마나 센 분인지 시어머님의 그런 꼴을 보기 싫다고 구박이 자심했더란다. 그래? 멋이 좋아서 씨앗에 빨래까지 해바쳐요? 집에 텃밭에도 돌아서면 풀인데 그 집 밭 김을 매다니 무슨 심사가 그러셔요? 누구 복장 터지는 것 보실래요? 며느님이 아무리 구박을 해도 내 증조 할머니는 씨앗 몫의 밭을 핥아놓은 것처럼 김을 메고는 했더란다. 그러시면서 며느님 달래시기를 아무개야 그 사람도 씨앗을 말하는 거지? 그 사람도
남의 첩소리 들어가며 사는 거 불쌍하지 않니? 다 팔자 온당치 못해서 겪는 건데 그저 불쌍하게 여겨라. 그러시면 며느님이 돌아서서 아이고 죽산 박간에 부처님 한 분 나셨네 하면서 시어머님을 윽박이고는 했더라지. 이상한 소문이 뭐였는데 딸은 증조 할머니에 대한 심상찮은 사건을 엄마는 알고 있을 것으로 믿고 다그쳤지만 애미는 차마 입을 못 떼겠다는 듯 다시 말문을 돌렸다. 어느 때부터인가 내 증조 할머니의 시어머님 되시는 분, 그러니까 네 고조 할머니 되시는 분이 갑자기 며느님한테 호랑이 시어머님 노릇을 하시는데 동네에서도 혀를 둘렀다는 게야. 시어머님이 그러시는데 다른 식구들도 따라서 마음 놓고 구박을 했더래요. 딸이 고개를 흔들면서 상을 찌푸렸다. 착하고 부지런한 며느리를 왜 갑자기 미워했을까? 무슨 사연이 있었겠지, 엄마? 그렇잖아? 그때까지 구순하게 살았을 식구들이 왜 갑자기 며느리를 왕따 시키고 그랬겠어? 어떻든 그 무렵부터 도실댁 할머니는 반푼 똑똑지 못한 아낙네로 이름이 났다는 거야. 호랑이가 된 시어머님 탓이려니 했다는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라니까. 중도에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거야 알 수 없는 일이지. 막내 딸은 엄마의 이야기를 심각한 얼굴로 듣다가 처연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그런데 엄마, 할머니가 툭하면 내 탓이다, 내 탓이다 하시잖아. 무슨 일이 생기든 무조건 당신 탓이라면서 누구도 원망을 못하게 하셨잖아.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불이 났었잖아요. 그때도 할머니가 며칠간 우시면서 가슴을 치시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 그때도 내 탓이다, 다 내 탓이다 하시면서 우셨어. 천정 전깃줄에서 불이 났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두고두고 그러셨거든. 모두들 할머니 보고 내 탓이다 할머니라고 별명을 지어 부르면서 웃고들 그랬잖아. 아까도 돼지 구제 여기며 조류 독감 때문에 수만 마리씩 몰살시키는 닭 얘기 하시면서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내가 오래 살고 있는 탓이지 하시면서 슬픈 얼굴로 허공을 오래오래 바라보셨어. 할머니가 혹시 천주 학쟁이이셨더랬어? 그때 시어머니나 시아버님 몰래 혹시 천주교 당에 다닌 거 아니었어? 천주교는커녕 그건 아니고 오히려 억조보살 할머니라는 별명이 더 그럴듯했어.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내 작은 할머니 말이다. 나의 시숙모 되시는 분 말이야. 그분은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방학 때면 시어머님 되시는 내 증조 할머니 모시고 줄곧 절에서 사시다시피 하셨는데 우리 시숙모님은 잘 웃고 착하신 분이었지만 내 시어머님 되시는 내 할머니는 무뚝뚝한 분이셨어. 일찍 혼자 되어서 남매를 키우느라고 힘도 들었겠지만 아들 앞세운 시어머님을 고운 눈으로 볼 수 없었겠지. 내 할아버지는 천성이 선비셨다지. 얼마나 곱상하게 생기셨는지 여자보다 예쁘셨다더라. 너도 사진을 보아서 알잖니. 그런 서방님을 일찍 여의셨으니 내 할머니가 시어머님을 곱게 섬겼겠니? 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분이니까 얘기해주지. 내 아버지가 군대에 들어갔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손자 노가비가 지방 대학에 입학한 초여름에
영장이 나왔다. 에미는 논산 훈련소로 들어가는 아들을 따라갔다. 일찍 남편과 사별하고 남매를 키우면서 아들을 하늘처럼 알던 에미에게 아들의 입영 사실은 밥 숟가락 들 힘도 없게 만들었었다. 그런데 훈련소에서 아들을 만나고 돌아온 며느리의 심기가 영 불편했다. 도실댁은 아들을 떼어놓고 돌아온 며느리의 가슴이 오죽하랴 싶어 부엌 일이며 마당 일이며 닥치는 대로 일만 하며 며느리 눈치만 보았다. 피살이가 한창인데 며느리는 한숨을 치쉬고 내리쉬고 땅이 꺼질 기세다. 밤이 되자 멍석에서 밥상을 물린 며느리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어머님, 이 소리 듣고 노여지 마시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잠깐 보다가 말을 이었다. 논산서 돌아오던 길에 친정에 다녀왔시오. 조련해서 댕겨오기 힘들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 이천에 아주 용한 보살이 왔대요. 그래 저도 답답하길래 물어봤지 뭐요. 며느리는 꺼질 듯 한숨을 쉬고 어렵게 말을 이었다. 어머님이 올해 문청 언짢대요. 뭐가 그리 언짢대요? 아주 숭업다니? 도대체 어머님은 전생에 죄가 많아서 이 생에 태어날 때 썩은 동냥자루 하나밖에 못 가져오셨대요. 나원 세상에 그렇게 복 없는 양반은. 시어머니는 침도 삼키지 못하고 간신히 물었다. 그래, 올해 누가 어떻게 나쁘대요? 뭐가 잘못된대요? 어머님이 집에 계시면 어머님 사주에 글쎄 또 상여를 보게 된다는군요. 그것도 또 노가비가 해롭대요. 도실댁은 금방 혼자라고 말 것 같았다. 세상에 어떤 손자인데 그가 해롭다니 무슨 이런 팔자가 있는가. 며느리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다. 그런데 그 보살 말이 자기가 있는 절에 같이 모실 수 있으니 쌀을 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리뼈나마 얻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동안 주선을 하느라고 해봤는데. 시어머님은 멍석 위로 쓰러지고 말 듯 어지럽다. 어떻게 집을 떠날 수가. 어떻게 나한테 집을 떠나라고 하는가. 하늘이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도실댁은 그의 가을이 되기 전에 집을 떠나 절간으로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차라리 죽었으면 한갓지련만. 도실댁은 눈물로 앞서풀 다 적셔가며 집을 떠났다. 도무지 무슨 팔자가, 아니 상여를 또 본다고? 하늘 무너지는 공포였다. 세상에 무슨 그런 팔자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저승으로 갈 수 있겠는가? 땅을 쳐보아도 몸을 던져보아도 그 사실은 지워지지 않았다. 도실댁의 친정은 도실에서뿐 아니라 용인 일대에서 이름이 찌렁찌렁하도록 그 아버지가 벼슬 사다리를 타고 올랐던 집안이다. 그런데 도실댁이 태어나 이래도 안 되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그 무렵 일대를 휩쓸던 돌림병을 얻어 쓰러졌지만 딸이 그렇게 태어나자 이랜만에 아버지를 여인 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가시가 박혀 있었다. 그래도 시집 오기까지는 행랑에다 친모 틈에서 그리고 두 올케에게 귀여움을 받아가며 곱게 자라던 딸이었건만
죽산 박간애로 시집을 온 이래 얼마나 여러 번 초상을 치렀으며 상여를 떠나보낼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었던가. 도실댁의 꿈속에서는 현란한 상여가 자주 흘러간다. 붉고 푸른 만장도 자주 펄럭거린다. 상여꾼들의 선소리가 꿈결에서 흐느낀다. 시부모님이야 당신들의 명을 다 사시고 가셨다지만 남편도 회갑을 다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큰아들은 서울에서 선생 노릇을 잘 하다가 가슴병을 얻은 뒤에 어린 남매를 두고 떠나갔다. 그리고 작은 아들도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고 작은 며느리는 당신하고 7월 백중에 치성을 드린다고 절에 갔다가 홍수를 만나 물에 휩쓸려 떠나갔다. 막내 며느리가 박복한 노인네를 입속에 담고 살아도 나무랄 수 없는 세월이 도실댁의 가슴에는 쌓여 있었다. 어떻게 하면 핏줄인 자식들이 무고하게 살아갈 수 있겠는지. 살마르고 뼈가 다 붙도록 일을 하면서도 빌고 또 비는 마음은 오직 자식들의 안위였건만 헌원 장부 형제가 먼저 떠나가지 않았는가.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살아있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산 목숨 끊을 길 모르고 빌고 비느니 손자들의 안위였다. 이 눈치 저 눈치 보아가며 쌀말이나 이고 상원사 절에 가는 것은 부처님께 목숨을 걸기 위해서였다. 작은 며느리와 마음이 맞아서 함께 다닐 때 어느 하한거를 끝낸 상원사에서 기도할 때였다. 설법을 끝낸 스님이 눈을 감고 관세음 보살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외우라고 시켰다. 회중이 덜어는 소리를 내어 관세음 보살을 외우고 덜어는 속으로 관세음 보살을 부르면서 시간이 흘렀다. 얼마가 지났는지 모두들 일심으로 관세음 보살을 외우고 있는데 도실댁은 잠이 든 듯 잠잠했다. 잠이 들었나 했지만 자세는 꼿꼿했다. 스님이 죽비를 흔들어 마감을 알렸을 때 도실댁은 그때까지도 눈을 감고 스님이 일러준 대로 반듯하게 앉아 있었다. 스님이 도실댁 앞에서 물었다. 보살님, 보살님은 관세음 보살을 몇 번이나 외우셨습니까? 다른 여인들은 덜어는 300번이요, 덜어는 500번이요, 700번이요, 1000번이요 대답을 하는데도 도실댁은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고는 미소를 지으며 나직하게 대답했다. 억조, 억조를 외웠지요. 그 순간 스님은 가슴을 둔기로 얻어맞은 듯 뻐근했다. 억조, 억조, 그렇다. 저 순결한 영혼은 눈을 감고 있던 동안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겠다. 숫자의 개념도 없는 안악, 평생 셈을 해본 일 없는 안악에게 어떻게 억조라는 숫자가 입력되어 있었겠는가. 평생 일만 해서 손이 갈퀴처럼 뻣뻣해지고 허리가 구부러져서 반듯하게 앉기도 어려운 저 노인의 입에서 억조라는 숫자가 나온 것은 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관세음 보살 그분의 말씀이다. 함께 있던 여인네들이 억조라는 말을 듣고 킥킥 웃을 때 스님은 눈을 감고 합장을 했다. 그로부터 절간 근처에서 도실댁은 억조 보살이라고 불리웠지만 덜어는 우스갯소리 삼아 놀리듯 불러주는 별명이 되었다. 그러나 상원사 스님은 도실댁을 만날 때마다 부처님께 합장하듯 마음을 다하여 절했다. 스님은 도실댁과 마주칠 때마다 극락을 만났다.
제주도에 갔던 이 집의 가장인 손자가 돌아오고 저녁을 몰린 뒤에 막내딸과 둘러앉은 식구들을 두고 할머니는 당신 방으로 돌아왔다. 시끄러운 것이 싫어서 불까지 끄고 앉아 있으려니 창문으로 달빛이 쏟아져 든다. 눈이 오겠다더니 무슨 달빛이 이렇게 밝은지. 도실댁은 조용하게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내려섰다. 안방에서 두렁거리는 이야기가 옷깃을 스칠 만큼 가깝다. 여보, 할머니 또 쇠죽 쏘아야 한다고 콩대를 비닐로 씌워 놓았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사실일까? 아내의 말에 사내에 짜증 섞인 대꾸. 또 뭘 가지고 그래? 내가 시집 오자마자 들은 얘기. 할머니 외양간 얘기. 그거 사실일까? 아이고, 거 쓰잘데없는 소리 좀 작작 하라고. 당신도 이제 회갑을 넘겼는데 언제까지 속 없는 사람처럼 그럴 거야? 원, 사람, 참 속 없네. 당신 혼자 군자 납꾸려? 할머니야말로 전설감 아니오? 당신은 진상을 알고 있을 거 아니오? 진상이고 뭐고 할머니는 천사야. 아니, 그런 천사도 있어? 내 원, 누가 뭐래도 할머니는 천사야. 내가 보증해. 혼자 보증하셔. 도실댁은 손자의 말을 듣다 말고 얼굴을 가리고 뒤 곁으로 갔다. 아득한 세월 저쪽이었건만 다시금 손에 잡힐 듯 엊그제 일같기만 하다. 그해 가을 거지를 끝낸 어느 날 창호지에 희부옇게 새벽빛이 물드는 것을 보며 도실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직 머슴들을 부리고 있었지만 쇠죽을 쏘는 일은 도실댁이 맡아서 했다. 집가리가 두둑하고 콩대며 콩깍지가 산처럼 쌓여 있어 도실댁의 마음은 뿌듯하기 이를 데 없었다. 겨우내 먹을 쌀을 도정해 오면서 쌀겨까지 얻어다 놓았으니 한동안 쇠죽 쏠 일이 흐뭇하기만 했다. 여름 내 쉴 틈 없이 일을 한 소들이 너무도 대견하고 가엾어서 도실댁은 소들을 주인처럼 섬겼다. 외양간 옆 쇠죽 솥에 불을 지피고 소들이 절렁절렁 울리는 소방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만단 시름도 거치고 고단함도 씻겼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다가 짐승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모진 고생을 하느냐. 불쌍하기도 하지. 하지만 내가 쇠죽을 쏠 때 어머님 몰래 콩도 섞어서 쏠 테니 아무 말 말고 잘 먹어라. 찬바람이 치마폭으로까지 훌쳐 들었다. 집가리며 가리비를 섞어 불을 붙이니 불길이 세차게 치솟으며 금방 장작에도 불이 붙었다. 쇠죽 쏠 때 장작 쓰지 말라고 엄명을 받았으나 도실댁은 눈을 끔뻑거리며 기다리는 소들이 딱해서 이따금 장작을 들어다 썼다. 쇠죽 솥에서 김이 오르고 구수한 훈기가 마당으로 흘러나갔다. 외양간만 깨어있고 아직 모두가 꿈속이어서 사위가 너무 조용했다. 도실댁은 쇠죽 쏘는 때가 좋았다. 불 앞에 앉아서 사위를 둘러보면 만상이 순하고 정겹다. 겉으로 드러낼 일이야 없지만 도실댁이라고 왜 신산이 없겠는가. 그런데 새벽에 쇠죽 솥 앞에서 쇠죽을 끓일 때면 만단 시름이 가뭇없이 쓰러진다. 그렇게 치마폭 앞으로 불을 한아름 안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너무도 갑자기 누구인가 뒤에서 도실댁을 덥석 끌어안았다. 그리고 숨도 돌릴 사이 없이 간단하게 품에다 쓸어안고
외양간으로 들어갔다. 에그머니나. 비명을 지를 사이도 없이 입을 틀어막힌 도실댁은 버둥거렸지만 그가 누구인지 얼굴을 볼 수 없었다. 품은 크고 깊었다. 마님 살려줍시오. 마님 한 번만 살려줍시오. 버둥거리는 도실댁을 쓸어 눕혀 타고 앉는 놈은 기운 좋던 머슴이었다. 도실댁은 이를 악물고 몸을 비틀었다. 이놈이 환장을 했나? 소리를 치려고 눈을 흡뜨는 순간 머슴 덕질이란 놈은 도실댁의 입을 더욱 힘주어 틀어막고 소리 죽여 울부짖었다. 마님, 이놈 죽습니다. 한 번만 살려줍시오. 이놈 죽습니다. 도실댁이 막힌 입속에서 혀를 깨물려 하자 덕칠이는 벌건 눈에 눈물을 졸졸 흘리며 흐느꼈다. 마님. 덕칠의 눈이 소를 닮았다고 느낀 순간 도실댁은 고쟁이를 움켜쥐고 용을 쓰던 손을 놓아버렸다. 애당초 살가운 남편은 아니었지만 그때까지 남편에게서 그렇게 절박한 모습을 본 일이 없지 않았나. 덕칠이는 불이었다. 목숨을 건 불이었다. 그러나 도실댁이 뜬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보아버리자 그때까지 그리도 순하고 정겹던 만상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덕칠이란 놈의 시근거리는 숨소리가 소의 콧김 같다고 생각하며 도실댁은 눈을 감았다. 짐승이지만 죽일 수는 없구나. 그저 모든 것이 아득하기만 했다. 눈물 범벅이 된 덕칠이가 허리춤을 추스르며 일어나는 순간 벼락같이 덕칠이의 등떨미를 낚아챈 손길은 직간으로 가던 주인의 손이었다. 덕칠의 따귀에서 불이 났고 남편은 쓰러져서 미처 매무새도 추스르지 못한 도실댁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일으키다가 땅바닥에 패대기 쳤다. 그리고 죽음 앞에 떨고 있는 짐승 같던 덕칠을 끌고 어디론가 가버렸다. 소라는 없었다. 엄격했지만 며느리를 끔찍이 아끼던 시아버님이 아들의 입을 단단히 틀어막았다. 멍석마리를 하면 죽산 박간의 집안에 먹칠만 할 뿐이다. 머슴은 그 길로 쫓겨났다. 더러 다리가 부러진 덕칠을 보았다는 사람도 있었고 얼굴에 칼자국 난 덕칠을 만났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왜 갑자기 덕칠이 쫓겨났는지 그저 두고두고 어림짐작으로 만들어진 말들이 떠돌다가 말았다. 도실댁은 남편이 첩을 몇 명을 들이던 그들 두 사람의 하인이었고 남편이 돌아갈 때까지 남편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 본 일이 없었다. 섣달 열일의 달이 그리도 청청하다. 달빛에 물든 마을은 물에 잠긴 것처럼 고요하다. 멀리서 시커먼 만장이 펄럭거린다. 낮에 시름없이 날리던 비닐 자락은 달빛 속에서 요요하다. 어서 오라고, 이제는 정말 떠나라고 손짓을 하고 있다. 도실댁은 하염없이 달을 바라보았다. 먼저 떠난 남편의 몫으로 어미에게 참척을 안겨주고 세상을 떠난 아들들의 몫까지, 며느리들의 몫까지 그렇게 바라보아야만 할 것 같았다. 90살 삭정이 같은 몸에도 슬픔은 수액처럼 남아 있었다. 그렇게 도실댁은 겨울나무처럼 언제까지 우두커니 서 있었다.